연간 60만 대 자동차 생산 규모를 자랑하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입니다. 오후 4시 근무 교대 시간입니다. 퇴근하는 직원들과 수십 대의 수송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직원들로 한바탕 북새통이 벌어집니다. (1988년도) 들어와가지고 젊음을 좀 많이 불살렸습니다. 근데까지 지금까지 쭉 계속 해왔거든요. 신랑감으로도 최고라면서요, 이 지역에서는. 글쎄, 저는 이제 장기를 갔는데 참 요즘 장기에 못 간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이 그래서인데 요즘 우리 기아자동차 오면은 그냥 안 보고 갑니다. 그래서 참 베스트다, 최고다, 그렇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늘어나던 생산직 근로자 수가 최근에는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현대 기아차 그룹은 지난 2004년 이후 국내 생산을 90만 대 늘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늘어난 해외 생산은 390만 대였습니다. 소비가 많은 곳에 공장을 지어 관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내 생산 공장의 높은 임금입니다. 현대 기아차 직원의 평균 임금은 9,7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직원들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4.1%입니다. 일본 도요타는 물론 폭스바겐보다도 높습니다. 이러한 완성차 업체 임금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의 해외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선진국이더라도 그 지역에는 특이하게 좀 임금이 낮습니다. 과거에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또 대신 또 중국이나 이런 신흥국들은 시장도 있지만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우리의 투자, 자동차 산업의 투자는 국내보다는 지금까지 해외로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폴리텍 대학 자동차 학과를 찾았습니다.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희박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회색선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 시동을 한번 걸어봐. 그 벨트 조심하고. 자동차 학과의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 걱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보통 자동차 공장이 이제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죠. 그쪽이 이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제 목적을 두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의 신규 채용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보통은 신규 정규직 채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만대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현대 기아를 원하는데 자동차 부품 주로 취업된 학생은 한 명 있습니다만은 좀 자동차 쪽에 좀 그쪽 계열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많이 됩니다. 주로 그럼 부품 협력업체에 많이 취직을? 예, 협력업체나 다른 이제 뭐 보험회사나 뭐 검사하는 쪽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취업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 고향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고향이 일자리가 없고 우선 직장이 있어야 먹고 산게. 직장이 없으니까 그냥 직장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멀리. 지난해 8월 광주광역시는 현대기아차 그룹에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제안합니다. 광주시 인근에 정규직 직원 4,000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지어달라.
대신 직원들 평균 임금을 연봉 4천만 원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연평균 4천만 원 수준의 사회연대 임금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지 않고 광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균 연봉 4천만 원은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를 통해 적정한 임금 수준이라고 제시된 액수입니다. 기아차에 납품하는 1차 부품 협력업체의 신입사원 연봉이 이 정도입니다. 1차 협력업체에서의 신입사원의 평균 신입사원의 그 연봉이 약 한 3천만 원대 후반, 약 3,8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파악이 됐거든요. 지금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상태를 생각해 보면 4천만 원이라는 일자리, 그리고 광주 지역 전체에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 임금은 사실 그렇게 낮은 임금도 아닌 상태로 보여집니다. 특히 기아자동차와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회사를 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본사와 별개의 임금 체계와 경영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임금 구조, 임금 결정 과정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대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에 일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의 문제를 저희들이 타치하는 것은 제3자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기아차 공장.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새로운 모델의 법인을 만들어서 가자는 것이고. 그렇다 해도 기존 현대 기아차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 운영된다 해도 결국 전체적인 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이 4천만 원으로 임금이 저희들보다 상당히 낮은 급여로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훗날 가서 저희들 연봉도 광주형 일자리만큼의 삭감되는 거 아니냐. 4천만 원짜리 임금이면은 이걸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평생은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성과급제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이 이익을 많이 내는 공장은 성과급도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주고 이렇게 차별을 둘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든 아니면 조금 시간 지난 후에 어떤 자녀나 어떤 이런 측면의 사람들에게는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물론 아까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 임금에 대한 부분이 어떤 논란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갖다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광주시 입장에선 기존 기아차 직원들 설득이 우선입니다. 반드시 보이죠. 아까 이제 설명부 잠깐 하셨던. 일주일에 한 번씩 기아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광주형 일자리 설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라는 저기도 이제 대표예요. 광주형 일자리와 지금 현재 대기업 저희 지금 현실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임금 형태 변화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예. 간단하게 이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도 아마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기아자동차 노동자들 임금을 깎아버린다고 하더라. 그건 현재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광주시에서 어떻게 기아자동차 노동자들 임금을 깎겠어요? 다만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생산 방식으로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임금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50% 넘게 어디서 생산해? 해외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현대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지난 21년 동안 국내다 공장을 한 개도 안 지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쏠 것이다. 이런 얘기 별로 안 많아요. 현재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총괄하고 있는 박병규 단장.
원래 기아자동차 노조 광주 지회장 출신입니다. 모든 게 이를테면 조합원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지는 않아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려고는 하지 않고 일단 뭐 4천만 원이다 하더라. 또 반값 임금으로 한다 하더라. 이런 이제 오해가 계셔가지고 반대를 했었는데 내가 1억 받으니까 내 1억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내 자식도 1억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현재 나는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던, 운이 좋아서 왔던 나는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지만 내 자식은, 내 동생은, 내 일가친척은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 내 자식이 당장 2천만 원짜리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현재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환영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장이 기왕이면 이제 기아자동차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저희 이 자동차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니다라면 전혀 다른 회사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 이제 경쟁 회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주시는 기아차뿐 아니라 광주시가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또 광주 시민들까지 펀드를 조성해 회사 설립에 참여하면 이 합의가 함부로 깨지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노사 간의 임금이랄지 복지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노사만 결정을 하지 말고 나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매년 결정을 하자라는 게 저희들 제안이에요. 광주시가 개입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같이 개입해서 자 올해 어느 정도의 이를테면 성과를 냈는데 이 이익금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하나하나 결정하면서 임금까지도 같이 결정하자. 이런 게 이제 저희들 제안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로 가면은 이 임금을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유지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현대 기아차도 새 공장이 필요할 것이란 현실적 고려도 새로운 일자리 실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기차를 만들어 수출해야 됩니다. 물론 기존 생산 라인에도 기존 차종을 개조해서 나갈 수는 있지만 이거는 해외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현대기아차도 새로운 고유 모델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디서 생산할 것이냐? 첨단 기술이 들어간 분야들은 일단 해외로 무작정 옮길 경우에는 기술 유출 우려도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시도하려는 중요한 실험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존의 원청과 하청 업체 간 임금 격차를 해소시켜보자는 겁니다. 현대 기아차 평균 연봉은 9,700만 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의 임금은 4,800만 원으로 내려가고 2차 협력업체 임금은 2,8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특히 비정규직 인력, 이른바 사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2,200만 원까지 떨어져 본사 정규직 직원과 약 4.5배 차이 납니다. 현대 기아차가 많이 팔려서 직원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부품 협력 업체와의 임금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어느 임금을 고임금을 낮추는 것보다도 새로운 적정 임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적정 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그 수준을 올려내는 일도 일 못지않게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관 부품 또는
1차, 2차 하청업체들의 그런 노동의 임금 문제에 있어서도 이 일들은 준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이른바 사내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40대 정모 씨를 만났습니다.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한 지 8년째입니다. 지난달 월급 명세서입니다. 시간당 6,030원, 최저임금입니다. 상여금 10만 원,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깎였습니다. 제가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시급이 올랐으니 급여가 올라야 되지 않나. 근데 저희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상여금도 삭감되고 그나마 일단 수당도 지금 또 삭감되고 그런 상황이라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작년보다 더 못하는 거죠. 그럼 시급이 오른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오른다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에 이제 공지를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수당이나 상여금을 깎을 테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할 사람은 그냥 남아라 아니면은 퇴사하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품업체에 인력을 공급해주는 이 사내 하청 업체들이 주기적으로 업체 명의나 사장을 바꾼다는 겁니다. 사장만 그냥 어디서 바뀌는 거예요. 회사 이름 바뀐 것도 직원들이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말 안 해주면. 등기국을 찾아 한 사내하청 업체의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2014년 스모사였던 것이 지난해엔 라모사로, 그리고 올해 3월엔 또 다른 스모사로 업체명이 1년마다 바뀌었습니다. 회사 대표 이름도 계속 바뀝니다. 언제 하냐면 안전교육 같은 거 하면은 같이 받거든요. 이런 거 식당에서. 근데 이제 사인을 하는데 자기 회사 이름이 없다고 막 그래요. 우리 회사 이름이 없어. 거기 이름 있잖아. 제 이름은 있는데 회사가 우리 회사 아니에요. 바뀌는 거 없지. 적어라 해갖고 사인하고 막 그래요. 등기상 적힌 주소의 사내 하청 업체를 찾았습니다. 협력업체 사무실 저기 보이지? 그런데 사장은 뜻밖의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저도 지금 명의가 사장으로 돼 있지만 형식적으로 좀 이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저도 지금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사장한테. 저는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회사 대표이사지만 또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건 사장이거든요. 전임 사장이 실질적인 사장이고 자신은 속칭 바지 사장이라는 것. 전임 사장은 이 업체에서 고문으로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 사장이 그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6개월 한씩 고문으로 지금 해주기로 했습니다. 길게는 1년. 왜 그러냐면 급여를 제가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계속 현실에서 가르쳐주고는 있는 중이고.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내 하청 업체들이 1, 2년 단위로 업체명과 사장이 바뀌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현장에 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이에요. 업체와 법인이 바뀌는지 아니면 업체를 놔두고 사장이 업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 바뀌는 거예요. 2년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천 명의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정규직과 같이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년이 지났다면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 후 사내 하청업체들마다 사장이나 업체명을 2년 이내에 바꾸는 게 관행이 됐다는 겁니다. 숙련공들을 해고할 수는 없으니 업체 이름이나 사장을 바꿔 정규직 채용 의무를 비껴가는 겁니다. 단순 노동을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숙련이 돼야 되잖아요. 사로 바꿨을 때는 오히려 숙련도가 떨어지면은 품질이 확 떨어지고 생산력도 확 낮아지죠. 원청 입장에서는. 전체 생산 차질이 가니까 품질도 차질이 가고 생산량도 차질이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숙련공은 계속 유지 그냥. 그렇죠. 그 동일 자체를 이렇게 없애버리죠. 동일 자체를 이렇게 바꿔준다니까요. 새로운 사장이, 법적으로는 새로운 사장이 와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인수한 거예요. 그걸 고용 승계만 해주는 거예요. 청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최근에 대법원은 그 대기업들의 사내하청에 대해서 불법 파견의 위장도구로 좀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그 반복적으로 대표이사라든가 사업체명을 변경함으로써 그 불법 파견의 문제점을 좀 피해갈 것을 좀 염두에 두고서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거는 원청을 위해서 그러면 하청들이 그렇게 바꿔주는 거네요? 결국에는 사업주로서 하청이 실체가 없더라면 원청도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숙련된 인력을 최저임금에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장에서 대부분 그 업체들은 좀 다 알거든요. 2년마다 된다는 거 빨리 해. 근데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저 정규직으로 나 되겠다고 좀 말을 한번 해보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잘못하면 어느 날 나가고. 요즘에는 이제 불법 파견에 대해서 법원 판례도 나오고 사회 이슈화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소송을 통해서만 정규직화가 될 수 있는데 그 소송이 수년에 걸쳐 있는 것이고 그거를 비용이라든가 그 시간대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개인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이에 대해 원청인 부품회사 측은 하청업체에서 자발적으로 2년 이내에 바꾸는 것이지 원청이 관여하진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업체명이나 사장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일도 생깁니다. 이 사내 하청 노동자는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회사를 옮겼으니 전에 다니던 회사의 소득을 신고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하지 않으면 이제 가산세가 붙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통지서가 날라오고 국세청에서 개인별로 다 날라왔습니다. 업체 지금. 가끔씩 10% 그 그러니까 월급 명세서엔 매달 갑근세 2만 원씩을 공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어찌된 일인지 세금 납부액이 0원입니다. 가끔세를 다 떼었거든요. 주민세를 각종 보험료를. 그래서 이 금액을 떼었으면 주민세까지 하면은 2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냈으면 그거에서 공제를 했다는 건 내려고 공제를 했으면 여기 기납부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기납부세액이 없어요. 원천징수부 뛰니까 세금을 안 낸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새로 사장이 바뀌면서는 아예 세금을 안 내줬군요, 그러니까. 기납부세액이 아예 없는 거예요. 급여에서 갑근세를 공제한 금액만큼 사장이 국세청에 납부해야 연말 정산에서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사장이 이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청 근로자들은 자신들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약자라고 말합니다.
계속 일어나야 되고 뛰기 쉽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 몇 번 반대하는 사람들도 진짜 빼먹어도 찾아요. 중소 영세 사업장들이 많고요. 나중에 이제 개인한테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이 되고 뭐 이것을 또 이제 약자이기 때문에 말하기 쉽지 않고 또 이제 다수 그렇게 해놓고 그중에 뭐 한둘 말을 해서 해결해주면 나머지는 또 떼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또 사장이 바뀌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제 뭐 먹고 튀는 방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하청업체 사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뭐 좀 말 좀 물어보겠는데. 가끔씩 2만 원, 주민세 2천 원 해서 2만 2천 원씩 공제를 합니다. 근데 솔직하네. 돈이 참 사람을 좀 취업시키게 만듭니다. 뭐 힘들어서 좀 묻는 거 그것이 그렇게 문제 같으면 저는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 시도되는 일자리 모델인 만큼 모두에게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자는 겁니다. 특히 임금 협상에 대기업뿐 아니라 부품 납품업체 또 광주시가 같이 참여하는 이른바 지역 연대임금 제도를 도입해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완성차 업계의 경우에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그 산하에 그 하청 구조가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협약은 어떤 기업의 임금 협약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지역, 다시 말해서 하청 관계에 있는 모든 그러한 기업들을 하나로 묶는 지역별 임금 협약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성차의 임금을 올렸을 때 그 밑에 있는 산하 기업의 임금도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협약을 맺음으로써 과실을 같이 나눌 때 더 많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 장기적인 경쟁력을 끌어가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도와줘야 되는 데가 협력업체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위가 흔들려서 아래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아래가 흔들리게 됩니다. 산소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죠. 기업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 적정 임금 가고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임금 100이라면 이 100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40을 쓴다라면 뭐 나머지 이제 그 협력사나 부품사에도 일정하게라도 10이라도 20이라도 더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하자.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걸 법으로 이제 제도화시킨 데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우리 지역에서는 사회적 합의로 그렇게 좀 가보자. 자, 새로운 일자리 실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엔 무리가 좀 있지만 외국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은 독일의 볼프스부르크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폭스바겐 본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 뒤로 공장 굴뚝 4개가 보이는 저 큰 공장에서 폭스바겐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200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바로 여기서 지금 광주시가 하려는 것과 아주 비슷한 실험이 시도됐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39년 지어진 폭스바겐 공장. 요즘 디젤 차량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해서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를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볼프스부르크시 인구 12만 명 가운데 5만 명이 이 폭스바겐에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폭스바겐은 자동차 회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Ich gehe davon aus, dass sich die Leute und die Wolfsburger natürlich auch mit VW identifizieren. Ganz klar, ich meine, Wolfsburg ist ja hier ein großer Wirtschaftsfaktor, also kann das ja eigentlich nur so sein. Alle meine Schwiegersöhne arbeiten bei VW. Ja? VW, ja. Wir sind auch stolz, dass VW hier in der Stadt ist und das ist das größte Werk in Europa, Autobauwerk, ja. 그렇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 통일 후유증으로 독일 전체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폭스바겐도 영업이익률이 5%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기업들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켰고 실업률은 급증했습니다. The high unemployment rate, 18%, more or less 18%, although there was 4 days week already. That meant part-time. The people came from 5 days to 4 days. Nevertheless, you had still an unemployment rate here from nearly 18%. And therefore, our first task was to halven the unemployment rate. 폭스바겐의 실험이 이때 시작됩니다. 지금은 3세대 모델까지 나온 투란이란 미니밴입니다. 2001년 폭스바겐은 이 투란을 처음 개발하면서 독일보다 임금이 낮은 동유럽 국가에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때 폭스바겐 경영진이 아우토 5000이란 실험적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Wir geben die Antwort auf die Frage, wie halten wir automobile Kernfertigung in Deutschland wettbewerbsfähig? 동유럽이 아닌 독일 볼프스부르크시에 아우토 5000이란 독립된 회사를 세워 투란 생산 공장을 짓겠다. 그리고 여기서 5,000명의 지역 내 실업자들을 채용하겠다. 대신 임금을 5,000마르크, 우리 돈으로 350만 원 정도에 맞추는 것에 금속 노조가 동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5,000마르크는 당시 폭스바겐 본사 직원의 임금보다 20% 이상 낮은 액수였습니다. Bei Auto 5000 haben alle Arbeitenden dieselbe Bezahlung bekommen. Egal, ob es ein Instandhalter ist, ein Montagearbeiter, ein Logistikarbeiter, die haben alle dasselbe Geld bekommen, dieselbe Bezahlung bekommen. Das war wichtig, weil es viel mehr Kooperation und Flexibilität in der Fertigung bedeutet hat, widerspricht aber grundlegenden Prinzipien der Lohngestaltung in Deutschland. 폭스바겐은 독일 국민에게 수익성만 추구할 수 없는 국민 기업이었습니다. Genau, die Arbeitslosenquote war sehr hoch zu diesem Zeitpunkt und man wollte einfach die Situation auf dem Arbeitsmarkt verbessern. Und deshalb hat Volkswagen gesagt, dann lasst uns doch etwas machen, damit wir diese Arbeitslosen hier arbeiten lassen können. Und auch Volkswagen ist der größte Arbeitgeber in der Stadt. Und Volkswagen sah sich einfach hier in der Verantwortung, etwas zu tun für die vielen Arbeitslosen, die wir hatten.
그러나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넉 달 만에 노사 양측은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프로젝트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책임은 폭스바겐사에 있다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Und der Konflikt war eben genau der. Brauchen wir Niedriglöhne unterhalb der Tarife oder brauchen wir sie nicht? Das war die Auseinandersetzung zum damaligen Zeitpunkt. Das ist auch sehr aufmerksam beobachtet worden. Es gab auch innerhalb der IG Metall durchaus Kritik an diesem Ansatz Auto 5000, weil die Befürchtung war, dass dann doch dadurch die Bezahlung in der Automobilindustrie absinken würde, weil natürlich an vielen Stellen, nicht nur bei Volkswagen, Automobilarbeiter eine höhere Bezahlung hatten zum damaligen Zeitpunkt. Also das war eine Diskussion, die es in der Gesellschaft, in der Öffentlichkeit gegeben hat. 노사 양쪽 모두의 비판 여론이 일면서 슈레더 당시 총리가 중재에 나섰고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됩니다. 폭스바겐과 금속노조는 아우토 5000 프로젝트와 관련해 타협을 보라는 슈레더 총리의 요구에 수긍했다. 총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독일의 혁신 능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Schröder, der zu dem Zeitpunkt ja für eine Reformagenda stand, also das muss man auch von politischem Kontext her nochmal sehen. Schröder ist angetreten, mit in der Regierung jetzt Reformen voranzutreiben. Es habe eine Stagnation gegeben, gesellschaftlich, in den Jahren zuvor. Unter der Kohl-Regierung noch hat es eher Stagnation gegeben. Dass die Bundesregierung damals dieses Thema auch sich angeschaut hat, aktiv geworden ist, hat eine große Rolle gespielt in dem Moment, weil es war damit insgesamt eine gesellschaftliche Diskussion. Also der Druck auf Volkswagen, sich zu einigen, wurde höher. 2002년 아우토 5000 회사가 설립됐고 당시 실직자들 가운데 생산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당시 지원자가 4만 명이나 몰렸다고 합니다. Als VW-Stammbelegschaft fand man es erst nicht so attraktiv, aber wenn man jetzt sieht, dass es Arbeitsplätze geschaffen hat, dass Leute für gutes Geld Arbeit haben und auch eine halbwegs sichere Arbeit über Jahre, ist es ein tolles Modell. Ja, also die Meinung ist halt geteilt, aber dafür haben wir halt wieder ein paar Leute dazu gekriegt. Und das finde ich schon ganz großartig. Ich glaube in dem Fall, dass die Vorteile die Nachteile deutlich überwogen haben. Ein Nachteil ist natürlich, dass es zu einer zumindest zeitweiligen Verschlechterung der Arbeitsbedingungen, nicht der Arbeitsbedingungen, sondern der Löhne und Arbeitszeiten im Vergleich zu den alten Stammbeschäftigten bei VW kam, für die Beschäftigten in der Auto 5000 AG. Das ist natürlich ein Nachteil, den die Beschäftigten aber nie so als Nachteil empfunden haben, denn ihnen wurden ja nicht die Löhne gesenkt, sondern sie kamen aus der Arbeitslosigkeit und haben überhaupt Beschäftigung gefunden. 투라는 출시되자마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판매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2,600만 원. 가격과 품질 경쟁력 모두 높았습니다. 2005년엔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2007년 새로 개발한 신차 T9안도 아우토 5000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차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려했던 폭스바겐 본사 근로자와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Die Volkswagen-Mitarbeiter haben ihre Autos gebaut, den Golf, und die Auto 5000-Mitarbeiter haben das andere Auto gebaut und beide Autos sind sehr gut am Markt platziert worden. Insofern war da keine direkte Konkurrenz. 폭스바겐 경영진은 2009년
아우토 5000 실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평가하고 아우토 5000사를 폭스바겐 본사에 합병시켰습니다. Weil es im Endeffekt die gesamte Volkswagen-Fabriken ist es umgesetzt worden. Also es war quasi ein erster Schritt, ein Prototyp, der sehr gut funktionierte von der Arbeitsorganisation, von den Entgeltsystemen. Und weil er so gut funktionierte, haben alle anderen die Prinzipien übernommen. Und deswegen war es nicht mehr notwendig und auch nicht sinnvoll, innerhalb dieser Fabrik eine andere quasi Fabrik zu haben, weil inzwischen das Equilibrium sich eingestellt hat. 아우토 5000 실험은 독일 산업사회에서 노사의 양보와 타협이 일자리를 만든 것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도 높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ch glaube, es ist mit dem Modell Auto 5000 gelungen, diese These, dieses Bedrohungsszenario ein Stück weit zu widerlegen und deutlich zu machen, dass es sehr wohl möglich ist, auch an dem vermeintlichen Hochlohnstandort Deutschland wettbewerbsfähige neue Arbeitsplätze zu schaffen. Das ist meines Erachtens die Kernaussage in diesem Modell 5000 x 5000. (2년) 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을 전격 발표합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의 근로소득, 투자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놓고만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계와 사회로 환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업들이 한 해 벌어들인 돈의 80%를 신규 사업 투자나 직원들 임금 인상 또는 주식 배당에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은 돈의 10%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제도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한 돈은 20조 3천억 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 증가율은 2014년 3.5%에서 점점 감소하더니 올해 1분기엔 마이너스 7.4%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기업들도 이제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을 이제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임금이나 혹은 투자나 배당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사실 배당이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가장 적거든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땅한 투자처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회성으로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들은 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이 다른 두 가지 요소보다는 배당을 통해서 그러한 부담을 이제 축소해 나가는 노력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였죠. 최근 중앙정부는 기업 투자를 끌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상당히 참신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6차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채택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지역적으로도 꼭 무슨 광주 지역에다만 국한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산업도 당연히 자동차 산업만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식의 시도 자체가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산업들의 미래를 그다음에 고용을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어내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저를 깬다는 표현보다는 독일이나 미국이나 사례들을 보면은 아주 지독한 경영위기를 맞으면서 노사가 합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떤 새로운 모델을 노사가 고안을 해서 이것을 미리 예방하자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 경제. 고용 절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마땅한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그 핵심적인 요소는 지금 한국 그 제조업, 이제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큰 제조업의 가장 큰 세 가지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임금 체계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혁신 공장으로서 이제 생산성 문제, 세 번째는 이제 노사관계 문제. 근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 문제로 시작될 수 있거든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양보만을 고집했던 노사 간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래야만 상생할 수 있는 새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시도해볼 만한 선택들이 있고, 그만큼 희망이 있습니다.